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고양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얼마 전 코인 시장에서 역대급 폭락 사태가 터졌었습니다. 바로 테라 루나 폭락 사태죠. 마이너스 99.99%라는 믿기 힘든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이 사건이 아주 떠들썩했죠. 자, 이 사태로 손실을 본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테라 루나를 아예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소 생소한 이름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도 많이 화두가 되었죠. 그만큼 이번 사태가 던져준 의미는 상당히 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테라 루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테라 루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테라 루나를 벌써 얘기하기 전에 좀 더 상위 개념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네, 스테이블 코인이 뭘까요? 네. 자, 그 스테이블 코인을 또 먼저 얘기하기 전에 좀 더 큰 그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엔 무려 1만 종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수를 세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요. 그럼 애초에 암호화폐들은 왜, 뭐 때문에 나왔던 걸까요? 무슨 명분으로 나왔을까요? 자, 암호화폐가 왜 나왔을까? 쓸데없이 그냥 재미로 만들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 요즘 사람들은 코인을 무슨 주식하듯이 하지만 사실 그건 애초에 목적과는 좀 다른 거고요.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유는 바로 디지털 돈이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디지털 돈. 그래서 굳이 화폐, 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사람들이 지금의 돈 대신 이 암호화폐로 물건을 사고 결제하길 바랐던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투명하고 또 누군가의 손에 놀아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돈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의 꿈과 장래 희망은 바로 디지털 돈이 되는 거였습니다. 디지털 돈. 자, 근데 돈이 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비싸고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돈이 될 수는 없죠. 그건 어디까지나 자산 정도 될 수는 있겠죠. 자산은 적당히 가격을 매길 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비싼 차나 건물을 자산이라고 하지 돈이라고는 절대 안 하죠. 돈이 되려면 가치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또 그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이 막 가치가 들쭉날쭉하면 쓰기가 어렵겠죠. 10,000원이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이 대체로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물가는 변할 수 있지만 그게 심하게 널뛰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주식 하듯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호기롭게 등장은 했지만 암호화폐의 이 디지털 돈이 되겠다는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돈이 아닐 뿐더러 쓰고 싶어도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불안정해. 이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뭐 암호화폐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래프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사실 이 자체가 이미 돈으로서의 기능은 틀려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매일 이렇게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죠? 얘들이 나온 이유와 꿈은 이해하지만 아직 그렇게 현실성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암호화폐에 이런 가격이 불안정하다.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또 어떤 누군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맸겠죠. 예.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좀 안정적인 암호화폐를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예, 그죠? 자,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자, 스테이블 코인이 뭘까요? 말 그대로 이 가격 불안정성을 좀 낮춘, 그래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은 안정적이라는 뜻의 스테이블을 써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가격이 안정적이다. 쉽게 말해 가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낮다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예를 들어 만 원으로 콜라를 5병 살 수가 있어요. 콜라를 5병 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만 원의 가치가 콜라 5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만 원의 가치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오늘 사나 내일 사나 웬만해서는 콜라 5병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콜라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죠? 이걸 두고 만 원의 가치가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콜라가 매일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어제는 분명 만 원에 5병 샀는데 오늘은 4병밖에 못 산답니다. 아씨, 어제 살 걸 후회하면서 아쉬운 대로 오늘은 그냥 샀는데 다음날에 또 보니까 이번엔 6병이나 살 수 있답니다. 이러면 진짜 짜증나죠? 가격이 자꾸 변하니까 언제 사면 좋을지 갈피를 잡기 어렵죠?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암호화폐가 나온 이유는 바로 디지털 돈이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암호화폐는 가격이 너무 잘 변해. 그러면 돈이 될 수 없어. 그래? 그러면 가격이 잘 안 변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격 안정성을 내세워서 진짜 디지털 돈이 되겠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계획은 거창하니 좋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겠죠? 좋다. 그럼 어떻게 가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그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의도로 나온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우리 안정적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대로 인정해 준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겠죠. 이게 안 되면 스테이블 코인도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떤 물건에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게 안정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적 관점에서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이 좀 급한데 10,000원만 좀 빌려주셔. 20,000원으로 갚아줄게요. 자, 살짝 의심하고 있던 찰나에 이 사람이 갑자기 요런 빈 종이에다가 20,000원이라고 쓰고 자기 사인을 막 합니다.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자, 이걸 갖고 오면 반드시 20,000원을 주겠다는 거죠. 아니, 무슨 종이 쪼가리에 쓴 거 갖고 진짜 돈을 달라 그래. 이거 완전 도둑놈이구만.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그냥 앉아서 10,000원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줄까요? 말까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맨날 이런 식으로 사람 등쳐먹고 다니는 사기꾼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종이 쪼가리는 그냥 낙서일 뿐이죠.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억만장자에다가 신용이 아주 철저하기로 소문난 유명 인사였던 겁니다. 그럼 빌려주는 게 이득이죠. 이 종이 쪼가리는 수표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그죠? 이 종이만 있으면 언제든지 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되지만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갚는 사람의 재산을 따질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냉정하지만 종이에 끄적인 사인 하나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재산과 신용 때문이죠.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 우리는 이 종이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 종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갚을 능력을 믿는 거죠. 그 갚을 능력을 증명한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입니다. 신용. 현실에서 신용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깨끗한 마음, 성실한 태도, 검소한 삶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죠. 바로 너의 재산을 구체적인 숫자로 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담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용이 곧 담보인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신용과 담보를 입증할 수 있으면 무슨 돈이든 쓸 수 있습니다. 돈은 항상 이게 완벽히 입증된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좀 냉정한 말이지만 자본주의가 원래 좀 이런 놈이에요.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돈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 한낱 종이쪼가리가 가치가 있네 결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담보가 있냐 없냐는 거죠. 이 종이 쪼가리 뒤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냐 없냐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이 담보는 바로 신용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시죠? 자, 좀 거창하게 말하면 모든 가치의 근간은 바로 이 담보에서 나옵니다. 담보만 확실하면 뭐 길에 채 있는 돌멩이도 돈이 될 수 있고요. 담보가 없다면 한 나라의 돈도 그저 똥 닦는 휴지에 불과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 얘기를 돌아와서 그럼 한낱 디지털 숫자에 불과한 암호화폐가 안정적인 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될 수 있죠. 내가 코인을 하나 갖고 있는데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다음 생애에도 똑같은 가치가 보장된다면 암호화폐도 당연히 돈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려면 뭐가 보장돼야 된다고 했죠? 네, 바로 이 담보입니다. 담보. 그러니까 모든 돈의 그 핵심이 그렇듯이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완전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이자 과연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역시 담보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엇을 담보로 내세울 것인가? 너의 담보는 무엇이냐? 담보를 증명하라.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숙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 딴 거 없습니다. 담보가 뭔지만 알면 확실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 너 담보가 뭔데? 저의 담보는 무엇입니다. 오, 그래? 담보 확실하네. 그럼 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저의 담보는 무엇입니다. 에이, 그게 무슨 담보야. 장난하네 이씨. 응? 꺼져.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되고 싶다면 확실한 담보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존재하는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은 실제로 어떤 담보를 갖고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어떤 한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을 담보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코인이 하나 있어요. 이 코인을 바로 1달러로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 코인을 1달러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코인을 언제든지 미국 1달러로 바꿔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코인 하나당 언제든지 1달러로 바꿔주면, 이제 이 코인은 1달러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겠죠? 네, 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인을 1달러로 언제든지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코인 개수만큼 달러를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인 개수가 100개다. 그러면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코인이 뭐 10억 개다. 그러면 1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코인을 팔려고 찾아와도 모두 1달러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 돈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면, 그리고 증명을 계속해서 해준다면 더욱 신뢰가 높아지겠죠. 이 신뢰가 이 자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아주 확실한 방법이죠. 여기에 뭐 특별한 편법이나 꼼수는 없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도 실제로 가지고 가서 2만원 주면 이게 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구조라면 스테이블 코인도 아주 허무맹랑한 이론은 아니죠. 돈의 속성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세상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테라 루나 코인도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자, 그럼 테라 루나는 어떤 식으로 가격을 유지할까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테라 루나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테라와 루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라와 루나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으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꾸 테라, 루나를 같이 붙여서 언급했지만 실은 테라와 루나는 서로 다른 코인입니다. 자, 여기엔 테라라고 하고 여기는 루나라고 해볼게요. 자, 테라는 테라대로, 루나는 루나대로 시세가 각자 따로 매겨지죠. 물론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한 몸의 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들 둘이가 똑같은 애들이 아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이 테라 코인을 말한 겁니다. 테라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라가 스테이블입니다. 자, 그럼 루나는요? 루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코인들처럼 가격이 얼마든지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물론 차차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 둘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생사를 같이 하는 사이인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이 테라 코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자기소개가 구구절절 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담보가 뭔지 밝히면 끝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야, 테라야, 그럼 너 스테이블 코인인 건 알겠는데 그럼 너 담보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테라한테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너 담보가 뭐니? 담보가 뭐니? 자, 이게 우리 테라한테는 엄청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 이제 테라가 대답합니다. 저의 담보는 바로 루나입니다. 루나? 옆에 이렇게 쫄쫄 붙어 다니던 바로 그 루나? 예. 테라의 담보는 바로 루나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테라도 테라지만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이 루나로 옮겨가면 됩니다. 테라는 아까 말한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 진짜는 바로 루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나가 확실하면 테라도 확실한 거고 루나가 허접하면 테라도 별거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루나를 알아봐야 됩니다. 루나란 무엇일까요? 자, 아까 말했지만 루나는 코인이긴 한데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얼마든지 줄렁줄렁 할 수 있죠. 담보요? 당연히 그런 거 없죠.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테라의 담보가 루나인데 루나의 담보는 없다, 이런 말이 되죠. 뭔가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좀 더 알아보면 되죠. 사실 세상에 나온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담보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비트코인도 담보 같은 건 전혀 없죠. 그럼에도 그 비싼 가격을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가 담보가 꼭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근데 문제는 담보가 없으면 거래는 될 수 있어도 가격은 절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작동이 잘 되면 안정적일 수는 있다 해도요, 테라의 담보인 루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프리랜서가 월급쟁이를 먹여 살리겠다는 거죠. 예. 물론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프리랜서도 분명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할 수 있냐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루나가 이 테라를 어떻게 뒷바라지 하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두 코인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테라는 진짜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살짝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쉬운 설명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루나가 테라를 어떻게 지켜내냐는 거겠죠. 지켜내냐? 우린 이제 이걸 알아볼 겁니다. 자, 테라와 루나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비유 들어갑니다. 자, 어느 지역에 아주 큰 양계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닭하고 계란이 끊임없이 생산이 되고요. 이 지역에는 양계장이 여기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닭과 계란의 공급량이나 가격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독점이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 양계장에는 아주 특이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비록 독점 회사긴 하지만 지역사회 발전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요, 요 닭 한 마리 가격을 항상 1,000원에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스테이블 치킨 정책입니다. 자, 만약 닭값이 1,000원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1,000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친다는 거죠.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요걸 맞추기 위해서 스테이블 치킨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달걀에는 그런 정책이 없고 그냥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맡긴다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요런 특이한 양계장이 있습니다. 자, 평소 이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닭 한 마리 가격은 1,000원이고
그리고 계란 하나 가격은 200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은 얼마든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닭값이 1,000원에서 벗어날 때마다 어떻게 다시 1,000원으로 돌리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자, 어느 날 닭값이 9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200원입니다. 예. 자, 이해되시죠? 자, 닭이 1,000원 밑으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치킨 정책이 가동되는데요. 지금부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닭값이 900원. 예, 900원. 그럼 현재 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900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 900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이런 달콤한 제안을 한다면 어떨까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900원짜리를 내가 1,000원에 살게. 어떻게 할래? 나한테 팔래? 뭐야, 사기친 거 아니야? 의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사기가 아니고 진짜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팔아야죠. 그죠? 900원을 주고 1,000원을 받는 거니까 거래를 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죠? 네. 자, 스테이블 치킨 정책의 근간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자, 이제 볼까요? 닭값이 1,000원 이하일 때, 이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보겠습니다. 닭값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양계장에서는 이제 이런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닭 한 마리를 가져오면 계란 1,000원치로 바꿔드립니다. 네. 닭이랑 계란이랑 교환을 하자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 양계장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닭값이 1,000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희 양계장으로 가져오시면은 계란 1,000원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계장한테 닭을 주는 겁니다. 900원짜리 닭을. 네. 오케이? 그러면 양계장은 대신 뭘 주냐? 바로 계란을 1,000원치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현재 계란값이 얼마죠? 200원이죠. 그러면 몇 개? 5개를 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900원짜리 닭 한 마리를 양계장에 가져오면 계란 1,000원치 5개랑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럼 900원으로 이 1,000원을 챙기는 거니까 이 닭을 바꾼 사람은 100원의 이득을 보는 겁니다. 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닭 900원짜리를 주면 계란 1,000원치를 준다. 이 사람은 100원의 이득을 얻어간다. 자, 근데 바로 이런 교환을 하는 이유는 이 닭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거저 벌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네, 바로 닭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닭을 900원짜리 닭을 주고 계란 1,000원치를 바꾸는 게 어떻게 닭값을 다시 1,000원으로 올리는 걸까요? 네, 자,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계장에서는 이 걷어들인 닭을 안타깝지만 폐기시킵니다. 아니, 왜 멀쩡한 생명을 죽여요? 이건 그냥 비우니까 이거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길 바랄게요. 자, 어쨌든 닭을 폐기시킵니다. 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닭의 상황이 닭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시장에 풀려있던 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닭을 양계장에 주고 그 닭을 없앴죠. 네. 그러면 닭의 공급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닭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공급량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닭을 사간 소비자들한테서 걷어들인 거니까 이제 닭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닭의 수요는 앞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대신에 수요는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닭의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는다. 경제학 불변의 진리죠. 바로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사람한테 그냥 100원 거저 주려고 이 교환을 한 게 아니고 닭의 그 시장 상황,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교환을 했던 겁니다. 자, 이걸 언제까지 진행한다? 바로 닭값이 다시 1,000원으로 될 때까지 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반대 상황도 한번 볼까요? 닭값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1,000원 이상 올라갈 수도 있죠. 닭이 1,000원 이상이 될 때. 자, 이때도 가격은 자, 닭은 1,100원. 그리고 계란은 2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계란은 200원. 자, 이때도 근본적인 이 교환 원리는 비슷합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는 닭의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 그죠? 지금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닭값을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엔 닭값이 1,100원이고 계란은 200원입니다. 자, 이때 양계장에서는 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자, 오늘은 계란 1,000원치를 가지고 오면 닭이랑 교환해 주겠어. 자, 계란을 가지고 있는 계란 보유자들이 이제 솔깃할 이야기겠죠? 계란 보유자한테서 계란을 걷어드립니다. 얼마나치? 1,000원어치. 그러니까 5개죠. 역시 계란 1,000원어치 5개를 걷어드립니다. 그럼 이 양계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현재 지금 닭값이 1,100원인데 계란 1,000원치를 주고 대신에 닭을 한 마리를 그냥 주는 거죠. 계란 5개를 1,100원짜리 닭 한 마리랑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계란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100원의 이득을 보는 거죠. 바꾸고 싶은 충분한 동기가 생깁니다. 그죠? 자, 그럼 이 교환도 역시 공급값 수요를 변화시키겠죠. 이번에는 양계장에 들어온 계란이 폐기가 됩니다. 계란이 폐기가 되고 대신 닭을 시장이 더 풀게 되죠. 이렇게 시장에.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닭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닭이 많아지니까 이제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닭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언제까지 한다? 역시 1,000원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복잡한가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닭값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질 때는 닭을 주고 계란 1,000원치를 바꿔주는 거고요. 닭값이 1,000원보다 높을 때는 계란 1,000원치를 갖다 주면 1,000원보다 더하는 계란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닭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조절해서 결국 1,000원으로 다시 맞추는 거죠. 이게 바로 닭의 가격 안정화 정책, 스테이블 치킨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 충분한 요인을 주면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거죠. 자, 스테이블 정책의 핵심 원리는 이렇고요. 중요한 점은 닭 한 마리와 계란 1,000원치가 항상 교환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앞서 닭값은 1,000원으로 유지한다고 했지만 계란 가격은 특별히 조절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란값은 현재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1,000원치, 1,000원이 아니고 1,000원치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닭값이 900원이고 계란은 하나에 1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00원이 아니고 1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래도 똑같습니다. 닭 한 마리에 무조건 계란 1,000원 치면 됩니다. 이때는 닭 한 마리 주고 계란 몇 개 받아가면 될까요? 1,000원 치니까 계란을 10개를 받는 거죠. 10개.
자, 계속 강조하지만 계란은 항상 1,000원치가 기준입니다. 닭이 1,100원일 때도 마찬가지죠. 계란 10개를 주고, 이게 1,000원이면 계란을 10개를 주고 닭 한 마리를 받아오는 거죠. 네, 심지어 계란 가격이 한 개 10원이다. 그럼 100개랑 바꾸는 거고요. 계란 가격이 1원이다. 그럼 1,000개랑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환을 하면 닭의 공급과 수요가 바뀌고 그래서 가격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공급과 수요가 변하는 건 이 닭뿐만이 아닙니다. 네, 이 닭만이 공급 수요가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계란도 공급과 수요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계란값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닭값이 900원일 때 양계장에선 닭을 받고 계란을 줬죠. 그러면 닭값은 올라갔지만 반대로 계란의 공급은 늘어나게 됩니다. 계란이 시장이 더 풀리게 되죠. 그래서 계란은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수요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값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닭값을 올리기 위해서 계란값을 일부러 떨어뜨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1,100원일 때는 계란을 받고 닭을 줬죠. 자,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은 역시나 공급이 줄어들죠. 시장에서 걷어들이니까요.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당연히 곧 늘어나게 되겠죠. 계란이 없어졌으니까. 이번엔 닭값을 내리기 위해서 계란 가격을 일부러 올린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가격 상승.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닭과 계란을 교환하면 둘 다 가격이 변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이 스테이블의 원리가 이해되시나요? 듣다 보니 뭐 그럴싸해 보이긴 하죠. 자, 이 원리가 이해된다면 이제 테라, 루나는 거의 다 된 겁니다. 자, 이제 테라와 루나로 설명을 마저 해 보겠습니다. 자, 비유를 들으면서 이게 다 뭘 뜻하는지 대충 다 눈치채셨죠? 자, 테라는 바로 요 닭이었고요. 그리고 루나는 여기 계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계장은 이 코인의 시스템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닭 그리고 계란 이런 것들을 전부 바꾸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테라는 코인 한 개당 1달러, 미국 1달러에 맞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테라 가격이 1달러를 기준으로 오르거나 내릴 때 이런 교환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말이죠. 자, 중요한 건 계란 얘기할 때 누차 강조했지만 테라 한 개하고 루나 1달러어치를 바꾼다는 겁니다. 루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든지 오르내릴 수 있다고 했죠. 루나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루나는 항상 1달러어치랑 테라 한 개랑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루나 코인이 한 개당 가격이 10달러다. 그럼 1달러 치면 몇 개죠? 0.1개죠. 0.1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루나 한 개가 100달러다. 그럼 0.01개를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테라 코인은 무조건 한 개. 그리고 루나는 무조건 1달러어치를 바꾼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다음엔 양계장하고 다 똑같습니다. 테라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테라를 가진 사람은 루나 1달러치랑 바꿀 수 있고요. 테라가 1달러 위로 올라가면 루나를 가진 사람이 루나 1달러어치와 테라 1개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테라 공급량이 수요량이 변한다 했죠. 그래서 1달러로 벗어났던 가격이 다시 1달러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까 스테이블 코인이 되려면 담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테라의 담보는 바로 요 1달러어치의 루나였던 겁니다. 테라 1개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루나 1달러치로 바꿔주겠다. 이게 바로 테라의 스테이블 핵심 원리였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결국 이 모든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루나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왜냐? 루나가 테라의 담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루나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테라는 담보 능력이 없는 게 되고요. 테라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 이 루나가 똥값이 되면 테라도 똥값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담보 능력이 없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도대체 루나는 어떻게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 무엇이 루나의 가치를 만들어 주는가? 뭘까요? 무엇이 루나의 가격을 받쳐줄까요? 안타깝게도 루나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보디가드는 의뢰인을 지켜주지만 정작 보디가드를 지켜주는 사람은 없는 법이죠. 혼자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루나가 기댈 곳은 애초부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시장의 믿음,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아니, 무슨 종교도 아니고 경제를 논하는데 이 무슨 사이비 같은 소리냐? 사실 이 믿음이라는 건 종교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는 놈입니다. 솔직히 현실에서 아직 쓸모도 없는 암호화폐들이 자산이니 뭐니 하면서 비싼 값에 거래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겠지 하는 믿음, 그리고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때문이죠. 오직 이 믿음만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떠받치는 유일한 힘인 겁니다. 그렇다고 제 말이 암호화폐는 그저 허무맹랑한 믿음에 기대는 사기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자산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끝끝내 암호화폐가 실용적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 믿음을 모두 잃어버리면 암호화폐도 결국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루나도 바로 이 믿음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또 공식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 테라를 지키는 건 바로 루나. 그죠? 이 또 루나를 지키는 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자, 그런데 이 구조를 뒤집어 보면 결국 이 믿음이 하나씩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이것도 다 무너진다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럼 이번 폭락 사태도 바로 이 믿음이 무너졌던 걸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믿음이 깨지면 루나가 무너지고 루나가 무너지면 테라까지 위험하게 됩니다. 혼자라도 살면 좋겠지만 알다시피 이 둘은 서로 엉겨붙은 운명이죠. 이 교환 시스템이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테라와 루나가 왜 폭락을 하게 됐는지, 왜 한 놈은 살지 못하고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테라와 루나의 관계를 잘 이해하셨죠? 아무도 루나를 지켜주진 않지만 테라는 루나가 지킨다. 마치 외로운 보디가드 같다고 했죠. 루나는 테라를 지키기 위해서 때론 자기 몸값을 불리기도 하고 또 희생하기도 했습니다. 둘의 관계가 아주 얽히고 설켜 있었죠. 자, 그런데 사랑도 지나치면 집착을 낳는 법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그저 아름답기만 했을까요? 게다가 아까 여기 900원을 주고 1000원을 받고 1000원을 주고 1100원을 받고 뭐 그랬습니다. 그죠? 바꾸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는 장사였죠. 근데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게 경제와 자연의 섭리죠. 네. 자, 이런 시스템에 과연 그 어떤 부작용도 없었을까요?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봤지만 테라가 1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루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라를 올리려면 공급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로 루나의 공급량을 대신 늘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루나 가격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죠? 자, 이 과정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어 보면은 이렇습니다. 1. 테라가 떨어진다. 자, 그러면 이 테라를 이제 올려야겠죠? 테라를 올려야 된다. 자, 그러면 3, 어떻게 됩니까? 루나를 희생해야겠죠? 루나를 희생해야 된다. 예.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결국 루나가 값이 떨어지게 되죠. 값이 떨어진다. 맞죠? 요 과정이 바로 요거 네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줄여볼까요?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1, 테라가 떨어진다. 그리고 2, 3, 요거를 지우고요. 요거를 지우고, 바로 요거를 2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테라가 떨어진다. 그럼 결국 루나도 같이 떨어진다. 아주 심플한 공식으로 바뀌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1테라가 떨어진다. 이 결국 루나 값도 같이 떨어진다. 이해되시나요? 자, 반대도 한번 볼까요? 자, 이쪽 상황이죠. 반대로 테라가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 테라가 올라간다. 테라가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테라를 이제 낮추려면 루나를 회수하고 테라 공급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루나는 어떻게 됐나요? 루나가 여기 회수가 되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루나가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라를 내리기 위해서 루나를 대신 올린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요약되겠죠? 1 테라가 올라간다. 2 루나도 올라간다. 요렇게 요것도 정리가 되겠죠. 자, 반대 과정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자, 요 두 문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1 테라가 떨어진다. 루나도 떨어진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테라가 올라간다. 루나도 올라간다. 자, 간단하죠? 테라가 떨어지네? 그럼 루나도 다운. 테라가 올라가네? 그럼 루나도 업.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죠. 그러니까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루나와 테라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생사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였던 겁니다. 루나가 누굴 지켜주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사실 결국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거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용한 보디가드가 아주 자신감 넘치는 말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의뢰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위험에 처하면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아니, 진짜 보디가드라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보디가드는 죽어도 나는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보디가드가 뭐 하라고 있어요, 그죠? 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테라를 지키는 건 루나다. 루나가 죽으면 테라도 죽는다. 왜냐? 루나가 담보니까요. 자, 근데 테라가 죽어도 루나는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같이 죽는 겁니다. 자, 이 둘은 서로 이런 사이였던 겁니다. 이 정도면 뭐 몸은 비록 떨어져 있어도 거의 한 몸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 둘의 이름도 테라와 루나였나 봅니다. 테라는 지구라는 뜻이고 루나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지구와 달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지난 폭락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둘 다 같이 몰락한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테라코인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들 진짜 스테이블 코인 맞아? 이런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건 뒤에서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테라 코인을 막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테라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막 떨어졌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교환 시스템이 가동이 됐을 겁니다. 자, 다시 1달러로 올리려고 말이죠. 자, 근데 평소대로라면 1달러로 돌아왔을 텐데 사람들이 계속 테라를 파니까 좀처럼 1달러로 돌아오질 못하는 겁니다. 테라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배웠죠? 이 루나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테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나를 희생해야 된다고 했죠. 루나 공급을 늘려서 루나의 가격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평소에 루나의 공급량이 보통 한 1억에서 3억 개 정도, 요 정도 선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테라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루나 공급량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테라를 올리려고 루나를 계속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루나 공급량이 무려 6조 개나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폭락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둘은 서로 운명을 같이 하는 사이라 그랬죠? 힘들 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상대를 더 괴롭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99.99%라는 폭락이 이루어진 겁니다. 같이 붙들고 계속 내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면 사랑이 이렇게 무서운 법입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테라와 루나는 결과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폭락하고 나서 결과론적인 말로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위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쉽죠. 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물론 이 둘의 관계가 희한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게 폭락의 주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코인들이 다 폭락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인뿐이겠습니까? 주식, 부동산도 다 똑같죠. 모든 자산은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라 루나의 폭락은 단순히 이 메커니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테라가 나중에 뭐 사기니 작전이니 하면서 뒷말이 무성한 이유는 사실 다른데 있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테라가 세간의 의심을 사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테라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실패를 했지만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자, 참고로 다시 정리해 드리면 테라는 가치가 1달러에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테라가 시장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고 시스템도 잘 돌아간다면 테라는 영원불멸토록 1달러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네. 자,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가격이 떨어질 일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절대 올라갈 일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자, 물론 가치가 안정적인 건 좋은 거죠. 애초부터 그런 이유로 나온 거니까요. 일반적인 암호화폐들은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 화폐 기능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취지가 잘 구현되는 게 나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뭘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사람들이 코인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 아니면 탈중앙화 화폐가 실현된다는 기대감? 사람들이 과연 이걸 기대하고 코인을 살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명백한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시세 차익입니다. 돈 벌려고 그랬던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1달러인 코인은 얼마나 매력 있는 투자처일까요? 뭔 짓을 해도 결국 1달러. 네. 그런데 이번처럼 혹시 모를 폭락의 위험도 있다면 굳이 테라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다시 말하지만 가격 안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흔히 기대하는 시세 차익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이 테라를 만든 측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생각했겠죠. 가격 안정화와 디지털 화폐라는 거창한 목표도 좋다. 근데 과연 이걸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에 움직일 텐데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앵커라는 겁니다. 뉴스 진행할 때 그 앵커, 그런 말하고 똑같은데, 앵커. 자, 이 앵커가 뭐냐면요, 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테라 보유자가 있으면, 테라를 투자해서 테라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 앵커에다가 테라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예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테라를 예치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코인을 어떻게 맡긴다는 겁니까? 좀 이상하죠? 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받은 월급을 은행에다가 또 예금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요새 월급을 노란 봉투에 받아오는 사람은 없죠. 다 계좌이체로 받잖아요. 그 계좌이체 받은 걸 또 다른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금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차피 인터넷 뱅킹도 다 이게 돈이지만 숫자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테라라는 디지털 화폐를 사서 이 앵커라는 은행에 예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앵커에다가 요 테라를 맡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앵커에서는 이 테라를 예치한 투자자에게 무려 연이율 20%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테라 코인을 100개를 맡겼어요. 그럼 1년 뒤에는 이 테라가 120개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달러로 생각하면 100달러를 예금했더니 120달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테라를 살 당근을 제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테라를 사서 여기 앵커에다가 맡기세요. 그럼 연이율 20% 줄게요. 이렇게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테라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요? 자, 그래요. 뭐 없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좋겠죠. 그죠? 20% 이자는 이건 뭐 장난이 아닌 겁니다. 요즘 시대에.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구심도 살짝 생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연이율 20%는 도대체 어떻게 줄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이율 20%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자입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다는 걸까요? 물론 테라를 만든 측에서도 당연히 이 생각을 했으니까 이걸 만들었겠죠. 자, 테라를 만든 측에서는 이 테라를 이렇게 예치받은 테라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 요 대출받은 사람이 그러면 다시 여기 대출받았으니까 뭐 대가를 내야겠죠? 그게 뭐냐? 바로 대출 이자를 또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받은 이자를 여기 연이율 20%의 예금 이자로 마련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예치받은 테라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거기서 나는 여기 대출 이자 수익으로 예치 이자 20%를 준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은행이랑 똑같죠. 예금 받고 대출 해주고 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 조금 떼주고 완전히 은행이죠. 앵커는 그걸 단지 테라 코인으로 한다는 겁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뭐 계획이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죠. 문제는 현실에서도 그게 통하냐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금이자 20%를 주려면 이 대출이자는 당연히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2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앵커에서 코인을 빌리면 대출이자가 적어도 20% 이상이라는 건데 이것 좀 너무 높지 않나요? 여러분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죠. 그 죽겠다는 이자가 5에서 7%입니다. 근데 20%다? 이건 뭐 완전 고리대금 사채 아닙니까? 그죠? 자,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대출을 많이 받아갔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맡기면 이자를 20% 준다고 하니까 예치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에 비해 대출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슬슬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저거 어떻게 20% 이자를 주는 거지? 설마 그거 아니야? 설마 하는 그거가 바로 그 유명한 폰지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 들어보셨나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한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모아요. 야, 나한테 투자하면 한 달에 10% 이자를 줄게. 근데 그 이자를 정상적인 수익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돈을 빼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A가 100만 원을 맡겼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10만 원을 줘야겠죠. 그럼 뭐로 주냐면 그 다음에 투자한 B 돈으로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돈을 벌어서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혹해서 돈을 넣은 B 돈으로 A 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의 이자는 또 어떻게 주냐? 바로 다음에 또 넣은 C 돈으로 여기 B의 이자를 주는 척 하는 거죠. 그럼 C는 B한테, D는 E한테 쭉쭉쭉쭉쭉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니까
뭐 사람들이 신기하다, 돈이 잘 벌리네 하면서 돈이 더 몰리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돈을 갖고 튀어버리는 겁니다. 예. 이게 무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요 폰지라는 사람이 한 수법인데요. 높은 이자에 혹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자주 일어나는 금융사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앵커도 이 폰지 의심을 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20% 이자를 줄 수가 없는데 이 자금을 일부러 모으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테라 개발사 측에서 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긴급 자금을 구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돈 이만큼 있어 라고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의심을 더 키우게 됩니다. 저 봐봐. 앵커론의 이자로 안 되니까 돈을 딴 데서 구해오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것도 일리가 있죠. 아니, 이 앵커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면 뭐 대출해주는 걸로 돈 주면 되는데 뭐하러 딴 데서 돈을 또 끌고 옵니까? 그죠? 사람들 눈엔 이렇게 보였던 거죠. 자, 이렇게 불안감이 자꾸 커지니까 결국 이 테라를 많이 보유한 대형 투자자가 이 테라를 대량으로 팔아치운 겁니다. 이거 안 좋은 징조죠? 그러면 또 일반 투자자들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 폭락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루나로도 이 테라를 막기 힘든 지경에 이릅니다. 이제 막 같이 빨려들기 시작하죠. 결과는 우리가 아는 99.99% 손실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솔직히 어떤 자산이든 폭락의 위험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테라 루나가 어떻게 설계됐든 간에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죠. 그 자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앵커 시스템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거죠. 애초부터 20% 이자는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일부러 이런 거 맞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하기 충분했죠. 자, 이런 의심에 끝끝내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테라 시스템 전체로 불신이 번진 거죠. 그래서 이번 폭락이 그냥 시장 실패인지 아니면 의도적 사기인지 여전히 말이 많은 겁니다. 자, 테라 루나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테라 개발사 측에서 루나를 다시 만들겠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바로 루나 2.0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아니, 보통 영화도 본편이 망하면 속편이 안 나오죠. 그 폭락을 맞고도 어떻게 또 2.0을 내겠다는 걸까요? 사실 문제는 지금 루나를 새로 내냐 마냐가 아니죠. 이게 왜 실패를 했는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질 건지 그걸 설명하는 게 도의적으로 먼저 아닐까요? 그런 거 없이 그냥 2.0을 내면 성공할 줄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 루나 2.0을 만들지 말지 투표를 하게 되는데 참여자의 65%가 찬성표를 던지게 됩니다. 실패한 코인을 다시 만들겠다는데 왜 이렇게 찬성이 많은 걸까요? 자, 투표 결과가 황당했던 이유는 사실 여기 참여자들이 바로 테라 루나를 여전히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기존 루나 투자자였던 거죠. 자, 폭락한 후에도 계속 갖고 있다는 건 폭락할 때 제때 탈출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원래 도박에서 돈 잃은 사람들이 한 판 더 해, 패 돌려 막 고집을 피우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어차피 제로가 된 그 코인이니까 마지막
탈출 기회를 잡으려면 네,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개발사 측은 이 기존 루나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이 루나 2.0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하도 원성을 사니까 개발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이번에는 진짜 좀 탈출해! 이젠 나도 몰라! 뭐 그런 거. 예. 자, 이렇게 나온 루나 2.0이 얼마나 인정을 받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루나 2.0이 상장된 첫날 역시 폭락을 하고 맙니다. 당연하죠. 마지막 탈출 기회를 노리던 바로 요 사람들이 탈출을 역시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다 팔고 떠난 거죠. 결국 루나 2.0도 마이너스 90%를 기록하고 맙니다. 혹시나 하고 올라탄 신규 투자자들만 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말았죠. 사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온 코인에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뭐 인간이 원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동물이죠. 이제 그분들은 루나 3.0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네요. 자, 루나 3.0을 만들면 나중에는 또 4.0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분명 또 생길 겁니다. 폭탄은 돌고 도는 법이니까요. 자, 테라와 루나는 분명 망했습니다. 근데 이 망한 코인들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을까? 네,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테라와 루나는 사라져도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서 얻을 우리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테라가 망한 이유와 그 의미를 곱씹어 봐야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그 희한한 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사는 나라가 있어요. 전체에 100명이 사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자, 이거 이제 돈이야 라고 하면은 요 나머지 90명이 비웃습니다. 미쳤다고 하죠. 근데 반대로 90명이 이거 진짜 돈이야 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 돈이 되는 겁니다. 이 10명의 생각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왜 그럴까요? 바로 돈이라는 건 바로 다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 그림을 돈으로 쓰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완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젠가 약속을 했고 그걸 아직도 믿기 때문이죠. 이걸 돈으로 하자. 이 약속과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은 어마어마한 힘인 겁니다. 한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까지 떠받치는 힘이죠.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힘을 자랑하는 미국 달러요. 그거 그냥 연방준비제도라는 회사가 찍어내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여기 정부기관도 아니에요. 그냥 민간회사입니다. 이 민간회사에 지구 경제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웃기죠? 아니, 걔네들은 무슨 힘이 있는데요? 사실 걔들이라고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70억 지구인이 달러가 최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정도? 딱 그 정도뿐이죠. 지구인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달러를 안 믿는 사람은 없죠. 믿음이 바로 세계 최강의 힘인 겁니다. 만약에 언젠가 지구인들이 달러보다 우리 세종대왕님을 더 믿는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지구에서 짱이 되는 거죠. 자, 테라가 왜 망했나요? 처음에는 잘 되다가 갑자기 왜 망했을까요?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사람들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거 믿을 게 못 되겠다.
바로 이 생각 하나였던 거죠. 너무 단순한가요? 근데 이 단순한 생각이 한때 시가총액 58조였던 테라루나를 지금은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뭐 시가총액 58조일 때는 뭐 테라루나로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데이터에 저장된 숫자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실용적 가치가 변한 게 아니라 그저 58조가 0원이 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였죠. 믿음의 차이.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건 코인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주식, 부동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실용 가치가 없어져서가 아니라요. 바로 사람들의 믿음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했지만 결국 돈은 담보와 신용이 확실한 곳으로만 흘러갑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큰 돈 벌고 싶으신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쓰레기통 안에서 아무거나 꺼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갖고 계시면 값이 2배로 오를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겠냐고요? 네,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든 믿게만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은 이제 다음에 판가름 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속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땐 여러분이 무슨 변명을 하든지 간에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이 말을 영원히 믿고 산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냐, 지키냐가 결국 한낱 시정잡배 사기꾼이냐 아니면 세계 최고의 투자자냐를 결정하는 거죠. 어찌 보면 경제도 종교랑 아주 비슷하네요. 그죠? 경제는 절대 과학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자, 오늘 테라와 루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경제의 근본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테라 루나는 그 힘,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난 거지요. 자, 아주 긴 시간 함께한 만큼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